네, 호스트는 드렸고, 네, 오늘, 어, 수영님이 심리자님이시죠? 지금 그러면은, 네. 딸생각마님이랑 주연님, MDP님, 잠시만요. 오시면은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이거 나갔다 들어오면 혹시 호스트가 바뀌나요? 저 주시면 다시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네. 블라님 호스트 드렸는데, 영상 공유,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학습 스터디 발표를 맡게 된 델루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학습의 개요 및 정책 그레디언트 파트인데요. 책은 총 2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2장은 이거 제 기준으로 밸류 베이스드고 3장은 폴리시 베이스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서브타이틀을 이렇게 제멋대로 한번 붙여봤고요. 그리고 힘내자님이 이번 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전 스터디까지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난이도도 좀 높고 전체적인 스터디 시간이 좀 길었었는데 이번 챕터부터는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제외하고 책의 흐름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이게 좀 여러 자료를 참고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하긴 했는데 혹시나 좀 수식 노테이션에서 좀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2장의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학습의 개요, 그리고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 강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학습의 개요 부분입니다. 다들 강아지 책 스터디를 하셔서 기본적인 건 알겠지만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강학습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 순서대로 시스템에 가해지는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에이전트가 환경의 상태 변화를 인식하고 일정한 정책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에 따른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보상의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뜻하죠.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제 총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 에이전트가 타임 스텝마다 보상을 최대로 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 누적된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말하면 아래와 같은 과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시간 스텝 T에서 상태를 측정을 하고 이제 상태 XT에서 정책에 의해 선택된 행동 UT를 환경에 인가해 줍니다. 그리고 위 상태에서 수행한 행동으로 인해 이제 보상이 발생되겠죠. 여기서 보상은 상태와 그 액션의 페어로 항상 존재한다는 거를 유의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상태로 전환되고 이제 종료되는 시점까지 누적 보상을 이제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을 저희가 마르코프 결정 프로세스 그리고 MDP라고 뜻합니다. MDP는 이제 이런 그림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는데요. 이건 책에 있는 그림을 이제 가져온 건데 사실 책에는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다음 스테이트로 전환될 때 매번 이제 리워드가 환경으로부터 인가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2장에 여러 핵심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MDP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MDP의 목적은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리워드라고 표현하면 좀 러프한 답변이 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은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될 거고 완벽한 답변은 expected return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됩니다. expected return은 이렇게 state value와 action value 2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건 state value 펑션입니다. state value 펑션의 수식은 제가 위에 적어 놓은 것과 동일하고요. 아래 그림이 이제 저희 악어 책에 있는 그림인데 좀 직관적인 state value 펑션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XT에서 시작한 모든 가능한 타우에 대한 GT의 기대값이 state value 펑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액션 밸류 펑션입니다. 수식은 간단하고 아래 그림이 좀 더 직관적이라서 그림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좀 비슷한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서로가 서로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v파이 스테이트 밸류 펑션인 v파이는 q파이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q파이는 v파이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v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q 그러니까 현재 스텝을 기준으로 가능한 모든 액션에 대한 q 함수의 기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q의 경우에는 일단 ut가 주어졌으니까 제가 아까 페어가 무조건 있으면 리워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워드를 일단 하나 받고 나머지는 이제 v에 대한 기대값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책에 있는 거를 제가 나름대로 필기해서 가져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수식 전개가 되게 2장, 3장을 통틀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플로우가 거의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베이지 룰을 사용해가지고 이 타워에 대한 구간을 나누고 이게 구간이 두 개로 나눠지면 저희가 기대값의 정의가 이게 적분해가지고 확률 곱하기 값의 적분으로 기대값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확률 텀이 두 개로 쪼개지니까 적분이 중적분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적분식이 다른 식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형태를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수식 전개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벨만 기대 방정식과 최적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 책에서는 딱히 다루고 있진 않아서 그냥 일단 언급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진 않는 것 같아서. 강화학습 방법론입니다. 강화학습 문제 해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그림에서는 크게 밸류 베이스드와 플리스 베이스드로 앞선 제가 표지에서 말씀했듯이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책에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 방법까지 포함해서 총 3개가 나오지만 모델 베이스드는 좀 뒤에서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제 스터디에서 다룰 내용은 이렇게 밸류 베이스드와 플리스 베이스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장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상 밸류 베이스드 방법론이고 앞으로 이제 3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폴리시 베이스드 방법입니다. 두 방식의 공통점이 존재하는데요. 공통점에는 이제 정책 실행을 통한 그 샘플이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 있고 모델 또는 밸류 펑션을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정책 개선을 하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 이제 이터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옵티멀 폴리시를 산출하는 것이 전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3장으로 넘어가면요. 3장의 컨텐츠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밸류 베이스드와 폴리시 베이스드를 구분했는데 그러면 폴리시 베이스드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폴리시 그레디언트, 리인포스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밸류 베이스드 방식과 폴리시 베이스드의 각각의 특징입니다. 밸류 베이스드 방법은 이런 Q 펑션이 주어졌으면 그 EQ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UT를 고르는 거죠. 여기 argmax 밑에 UT라는 노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Q를 최대화하는 UT를 고르는 그리디한 정책이죠. 그리고 그리디한 정책이기 때문에 주로 디스크리트한 정책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DQ안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폴리시 베이스드는 폴리시 자체에 집중하는 태스크를 뜻하고요. expected return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책을 파라미터화해서 정책 파라미터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파라미터와 밸류 펑션을 함께 추정해서 정책의 이제 성과를 평가합니다. 네, 폴리시 베이스드의 장점입니다. 이제 컨티뉴어스한 액션에 대해서도 잘 동작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로봇의 움직임 같은 거는 디스크리트한 액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액션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전체 탐색이 필요한데 아까 여기서 제가 적어놨던 이 argmax q 펑션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션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전체 탐색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되게 스페이스가 넓을 테니까 차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이런 태스크에서는 좀 디스크리트한 액션이 좀 잘 안 찾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은 제가 뭐 익숙한 형태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컨티뉴어스한 경우니까 이게 PDF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게 정책으로 가정하면 액션은 PDF에서 이제 샘플링한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업데이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정책을 파라미터화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풋으로 스테이트를 받고 아웃풋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뮤와 시그마를 아웃풋으로 뱉는 어떤 프로세스를 떠올리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폴리시 베이스드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스토캐스틱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캐스틱 폴리시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가위바위보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아래의 그림은 그 데이비드 실버 교수님 강의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 색칠해 놓은 그레이색으로 색칠된 이 스테이트는 그 에이전트의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가는 동일한 스테이트입니다. 아래 위가 닫혀 있고 좌우는 지금 오픈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그리디하게 큐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왼쪽으로 간다면 이제 이 흰색 스테이트에서는 아래쪽으로 가면 무조건 죽는다는 걸 아니까 오른쪽으로 보낼 거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반복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런 방식으로는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좋은 폴리시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제 폴리시 베이스드로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도 좋은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옵티멀 폴리시가 레프트와 라이트 모두 동일하게 2분의 1이 이제 좋은 폴리시가 되겠죠. 다음은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입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GT를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0이 아니라 t부터 시작하면 이제 스테이트 xt에서 시작한 뭐 리턴 값일 텐데 이제 이니셜 포인트를 제로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이니셜 포인트를 제로로 잡은 리턴의 기대값을 맥시마이즈하는 형태를 이제 J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정의합니다.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오른쪽 함수가 그냥 제가 이렇게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건데 사실 저희가 이 J 세타라는 펑션에서 얻고 싶은 거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맥시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기존의 딥러닝 태스크에서 다루는 미니마이즈 문제랑은 조금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레디언트 억센트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이니셜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로컬에 수렴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레디언트 억센트의 형태로 학습이 진행된다고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풀어 적으면 이거는 그냥 기대값의 정의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원래 이쪽에 그 텀1분 연산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쪽으로 제가 넘긴 거거든요, 임의로. 그래서 이렇게 확률의 미분 형태로 이렇게 수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기대값의 정의가 아니죠, 더 이상.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그의 미분 트릭을 써가지고 이거를 다시 기대값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률을 다시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상 별거 없고 그냥 로그 미분을 사용한 트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그가 붙으면 저희가 이제 미분과 로그가 동시에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연산이 편해지죠. 나중에 로그로 인해서 이제 확률의 로그니까 이게 곱하기가 다 나중에 플러스 텀으로 바뀌고 미분을 통해서 이 세터와 관련 없는 텀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트릭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식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수식이 없어도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부터는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이제 이 수식을 좀 간략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여기 구간을 보시면 트래젝토리가 있는데 이게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이게 사실상 코스트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지우는 쪽으로 이제 수식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하는 거는 코스트가 너무 비싸니까 지울 수 있는 걸 이제 최대한 지워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한 오른쪽에 이거 베이지 룰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세타가 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빨간색으로 제가 지웠는데 이건 트랜지션이죠. 단순히 X1으로 트랜지션 하는 거고 이 뒤에는 X2로 트랜지션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 트랜지션은 저희가 관심 있는 세타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이제 environment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제가 이렇게 p세타 타우를 임의로 가져왔지만 앞선 식에서 이제 ln이랑 제가 편미분 기호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관심 없는 트랜지션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미분이랑 더하기의 형태로 바뀔 테니까요. 돌아와서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p세타 타우를 저희가 날릴 걸 다 날리고 다시 정의하면 이렇게 썸메이션의 그 편미분에 대해서 이제 살아남은 액션은 썸메이션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수식이 좀 많이 길어요. 왜냐하면 이 G0가 이니셜 포인트 0에서 시작해서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모든 리워드의 총합이잖아요. 디스카운트 팩터도 붙고.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것도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G0를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 LNP 세타의 썸메이션 형태도 전개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을 이게 분배 법칙이잖아요, 곱이라서. 그래서 이걸 다 하는 거는 사실상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뭘 지울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봤더니 이제 우선 R0와 이 LNP 세타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U1 바 X1 이것만 가져와서 이 적분식에서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의 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서서 제가 노타빌리티에 수식을 손으로 필기했던 그 플로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B세타 타우를 이제 베이지 룰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확률로 쪼개고 이거는 U1이 날라간 이제 타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그 타우 빼기 마이너스 타우 마이너스 U1으로 임의로 제가 이렇게 노테이션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 이 식에 대입해주면 이 아래 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제 R0가 U1에 대한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U1부터 시작하는 구간에 적분해서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0를 빼주고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앞서서 정의했던 로그 미분의 트릭을 다시 역연산하면 이런 확률의 미분 값으로 다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확률의 미분과 R0를 밖으로 뺀 텀을 이렇게 냅두고 이제 이 안에 대괄호 친 부분을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 편미분 기호는 밖으로 빼든 상관이 없으니까 빼주고 나면 이 안에 적분이 결국 전체 구간에 대한 확률의 적분이니까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값을 미분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 분배 법칙에서 0이 되는 텀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임의로 좀 조건을 달아봤는데 이렇게 그 리워드 아래에 붙는 첨자 이거는 그 타임 스텝이겠죠. 이 타임 스텝이 이 U 액션 아래에 붙는 타임 스텝보다 만약에 작으면 이거 두 개의 곱이 0으로 표현된다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 텀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날라가겠죠, 0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 날리고 이제 다시 정의하게 되면 안쪽에 이제 GT가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이제 앞선 리턴 값 GT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감마 T의 RK로 표현이 되는데요. 근데 이 수식도 사실 T에 대한 형태로 정리하면 이렇게 RT가 아니고 감마 T GT로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마 T GT를 다시 대입해줘서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수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은 이제 이게 딱 보면 아시겠지만 T가 0부터 이게 무한대일 수도 있고 그냥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 감마 T로 인해서 이 GT의 후반부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많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에서는 이 감마 T를 그냥
1로 바꿔버리고 approximation 해준다고 해서 이런 기호를 쓰는데요. 그래서 다시 수식을 정의하면 그냥 GT와 확률의 곱으로 이렇게 이 식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샘플빈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에피소드를 저희가 끝까지 진행해야 GT를 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에피소드 끝까지 진행하는 게 한 번 샘플을 뽑는 과정이라고 치면 이걸 여러 번 진행하기에는 또 코스트가 여전히 너무 비싸서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통한 근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사실상 거의 딥러닝 프로세스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리워드를 사용하는 것만 제외하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니셜라이즈하고 정책으로부터 이제 트래젝토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과 로스 값을 각각 계산해 준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이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식을 봐도 아시겠지만 이 GT가 붙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 GT를 얻으려면 에피소드를 끝까지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로스를 얻으려면 에피소드를 끝까지 진행해야 되는 게 필수여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책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샘플민으로 근사시켜서 푼 이제 리인포스 알고리즘은 불편 추정량인데요. 그러나 이제 책에서도 언급되듯이 분산이 매우 크고 이제 옵티멀 세터를 얻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임의로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가져온 페이퍼인데요. 이제 책에 리인포스 알고리즘이 좀 너무 오래되고 문제점이 많아서 잘 안 쓴다고 나와 있긴 한데 최근에 좀 유용하게 쓰인 그런 예시가 있어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강학습 페이퍼 중에도 그 알파고 논문의 폴리시 네트워크 부분에는 리인포스 알고리즘을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아서 가져오진 못했고 그래서 이건 제가 읽었던 논문이라서 가져왔는데 이제 Neural Architecture Search with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페이퍼이고 이 저자분을 제가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컥 이분이 쓰신 논문이고 구글 브레인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뭐 AutoML에 대한 논문이고요. 이제 강학습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다룬 부분인 Reinforce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좀 TMI인데 GPU 800대로 당시에 한 달간 아키텍처를 서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AutoML 얘기가 나와서 당황하셨을까 봐 이게 간략하게 얘기해 보면 AutoML은 크게 이런 걸 하는 태스크를 뜻하는데요. 이 논문 제목에 아키텍처 서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알 수 있다시피 이 논문은 아키텍처 서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후속 논문으로 나온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한때 비전 계열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였던 이피션트 넷이 나왔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오토ML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제 오토ML이 아니고 이제 아키텍처 서치에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 태스크에서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캑을 해서 피처를 막 합치고 쓸모없는 피처를 드롭하고 뭐 다중공선성을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딥러닝으로 이제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이제 피처 디자인이 아키텍처 디자인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디자인보다는 쉽지만 여전히 좀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도 어려운 태스크니까 이걸 좀 모델한테 맡겨서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아키텍처 서치에 대한 논문이 출발합니다. 뭐 논문에서는 뭐 RNN 컨트롤러를 통해서 하이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이제 뭐 그 네트워크의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수렴할 때까지 뭐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이제 이 정확도를 리워드를 가지고 기대값을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리인포스 알고리즘을 써서 컨트롤러를 학습합니다. 뭐 이 논문에 대한 발표가 아니니까 자세한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대충 핵심적인 그림만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CNN 아키텍처라서 이렇게 필터 헤이트 윗 이렇게 스트라이드랑 넘버 오브 필터 이런 게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한 레이어고요. 이렇게 여러 레이어가 있고 이제 시작할 때 레이어 몇 개까지 쌓을지만 정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RNN을 따라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한 소식이 보이실 텐데 이제 이 논문을 읽다 보면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 위드 리인포스 부분에서 리인포스먼트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이 제이세타로 표기하는 것과
expectation 형태로 표기되는 게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뭐 최종적으로 나온 이거는 그 reinforce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키텍처 서치를 한 그 최종적인 아키텍처인데요. 뭐 그냥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와 좀 필터 사이즈가 그 정방이 아닌 것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델러님 발표, 너무 책 내용이랑 수식이랑 부가적인 그 이제 나스까지 리뷰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고요. 저 궁금한 게 네네. 있는데, 그 방금 네네네네. 나스 논문 해주신 거에서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알파고랑 나스에서도 오늘 마지막에 있는 레인포스 알고리즘이 쓰였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 나스 아키텍처에서는 네. 정책 그레디언트가 어떤 식으로 설계된 건지 약간 간략하게만 말씀 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reinforce 알고리즘과 policy gradient를 보면 정책을 파라미터화해서 어떻게든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화하는 게 이제 RNN 컨트롤러를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RNN 컨트롤러를 이제 RNN 컨트롤러의 파라미터 세타를 이제 그 이 밸리데이션 어큐리시를 리워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는데 음, 그러면 그 네, 이게 레이어가 레이어 뭐 몇 개 한 거에 뭐 예를 들어서 뎁스 10으로 쌓아서 레이어가 10개면 네, 맥스 트라젝토리가 타임 스텝이 10개가 되는 거고 네, 그 맞습니다. 각각 레이어 지나갈 때마다 밸리데이션 애플시 그러니까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되게 계속 트레젝토리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폴리시 계산트로 파라미터를 추징하는 거예요. RNN 네, 파라미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보면 알겠지만 트래젝토리를 구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끝까지 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이게 GPU 800대라는 게 분산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이 RNN 컨트롤러를 가지고 되게 많은 서브 네트워크를 정말 많이 만든 다음에 이 서브 네트워크의 ACC가 높으면 되게 좋은 네트워크니까 그쪽은 이제 좋은 그레디언트가 흘러서 그쪽 예를 들면 뭐 되게 좋은 네트워크가 뭐 이 필터가 정방이고 뭐 스트라이드가 3이고 뭐 이런 거면 이제 이쪽 방향이 잘 되는 거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가 학습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이해됐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나요? 앞선 분들이 발표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너무 짧나 싶긴 한데. 저 발표 너무 들리나요? 들리시나요? 네네, 들리고 있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 앞부분에 그 PPT 앞으로 좀 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위로. 제가 딥러닝을 잘 몰라서 네. 뭐 아까 뭐 아키텍처랑 뭐 그런 내용 뭐지? 피처 디자인에서 아키텍처 디자인으로 네네네네네.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해 네네네네. 주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만 설명 더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머신러닝 태스크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건 제가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캐글이나 데이콘 같은 데이터 컴피티션을 보면 그 엑셀 형태로 표현되는 정형 데이터를 주로 머신러닝 태스크에서 다루잖아요.
뭐 네. 통계적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각 피처 간의 어떤 그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위해서 이제 좀 쓸 때 그 종속 변수와 관련 없는 독립 변수를 뭐 드롭시킨다든지 아니면 서로 같은 뭐 컬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데이터 컬럼 간에 뭐 유사성이 있으면 또 이건 또 안 좋은 피처니까 뭐 드롭해야 되고 뭐 다중공선성이 있으면 또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좀 속된 말로 지지고 볶아서 EDA를 하는 과정을 좀 저는 핸드크래프트 아키텍처가 아니고 핸드크래프트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딥러닝으로 제가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딥러닝에서는 그런 데이터 자체를 막 드롭시키고 이런 거는 좀 딥러닝은 이제 좀 비정형 데이터를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지에 대해서는 딱히 전처리를 하진 않잖아요. 거의 뭐 민맥스 스케일 뭐 이 정도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딥러닝 태스크에서는 아무래도 아키텍처를 어떻게 쌓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잖아요. 뭐 CNN 레이어를 몇 개를 쌓고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넣고 드롭아웃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머신러닝에서 피처를 지지고 볶던 게 이제 딥러닝으로 넣어보면서 아키텍처를 좀 지지고 볶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환됐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키텍처를 저희가 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쌓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머신러닝 모델한테 던져주고 이게 잠어 잘 쌓아봐라 이런 식으로 되게 넓은 서치 스페이스를 얘한테 탐색하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죠. 음, 그 다시 던져줄 때 그게 네네네. 머신러닝으로 던져주나요? 제가 좀 헷갈려서. 어, 엄밀히 말하면 머신러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오토 ML이라서 제가 그냥 이 ML이 머신러닝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제 리인포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아까 방장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기준을 밸리데이션 어큐리시를 리워드로 해가지고 이 서브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내는 그 RNN 컨트롤러의 파라미터를 이제 계속 학습을 좋게 시키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그러면 네네네. 그 이 나스라는 게 네. 그 결국은 딥러닝 모델인데 네. 그거를 이제 그 강화학습을 통해서 그 하이퍼 네. 파라미터를 최적화시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방금 해주신 질문이 좀 듣고 저는 떠올랐던 게, 저는 알파고 논문을 제가 완벽하게 읽은 건 아닌데, 알파고에도 이제 네트워크가 4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한 네트워크를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강화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면 좀 음,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제가 넘겨짚는 거라서 네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RNN. 음,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게 네네네. 그 나스라고 하는 게 네. 어떤 딥러닝 모델인 건가요? 그 딥러닝 모델에 어, 강학습을 썼다라고, 그러니까 레이어를 구성할 때 네. 딥러닝 모델을 만들 때 뭐야 네. 하이퍼 파라미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각각의 값을 그뭐 강학습을 통해서 찾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편한지. 그 엄밀하게 말하면 RNN 컨트롤러를 학습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서브 네트워크 자체를 막 네. 서브 네트워크도 물론 이렇게 뭐 트레이닝 데이터는 이걸 써가지고 학습시키고 뭐 밸리데이션 어큐리시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물론 학습을 하겠지만 이제 리인포스의 핵심적인 리인포스먼트를 이제 받는 부분은 RNN 컨트롤러죠.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아우. 많으셨습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안 계시죠? 네네.